여기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60대 김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2000년대 초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 무려 10배 가까이 아파트 가격이 뛴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 씨는 오르는 집값을 위안 삼아 이전보다 소비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20억까지 올라갔는데 이미 20억 자산값 뺨치는 소비 수준을 한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일만 하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것을 보상이라도 받듯 이후에 차도 바꾸고 명품 옷을 구매하고 밥 해먹기 귀찮아 외식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 돈은 모두 그동안 김 씨가 모아두었던 적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아파트는 김 씨에게 큰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다 출가했기에 김 씨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김 씨는 생활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많진 않지만 소에게 용돈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자식들이 사정이 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띄엄띄엄 주거나 아예 안 주는 달도 많았습니다. 김 씨는 일을 그만둔 지도 오래됐기에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김 씨는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었고 빚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집을 판다는 것도 김 씨에게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건보료였습니다. 우선 김 씨는 65세부터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김 씨는 연간 1,08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것만 보면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과세표준이 5.4억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었던 김 씨는 매달 4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노후의 집도 있고 심지어 큰 폭으로 오른 집까지 가진 김 씨가 참 부러웠지만 김 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부동산이고 낮은 산은 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분들의 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올라갈 때 영끌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산 중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고령자 가구의 75.7%는 자가에 거주하는데 집에 묶여있는 돈이 거의 83%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한창 오를 당시 똘똘한 한 채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가파르게 뛰어오른 부동산 가격은 많은 분들을 자산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그중 일부만 떼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집 한 채에 많은 자산이 들어갔다면 사실상 세금과 건보료를 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 가진 것이 어디냐며 그 집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지금 사는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까봐 못 팔고 내리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팔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집에 모든 재산이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이 집에 묶여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크게 늘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자로 보여도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청년은 집 사느라, 노년은 집뿐이라 허덕. 지금 상황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기사 제목인 것 같습니다. 김 씨도 똑같았습니다. 노년의 자산은 무려 20억이 넘어가지만 쉬고 싶어도 절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케이스가 김 씨뿐일까요? 여기 이런 이유들로 집에 대해 고민하던 최 씨가 있습니다. 최 씨는 죽을 때까지 집을 꼭 붙들고 있으려고 했지만 지금 최 씨가 가지고 있는 13억 정도의 집을 15년 뒤에 집값이 50% 오른 상황에서 자식에게 상속하게 될 경우 자식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만 5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 씨는 미리 증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최 씨는 지금 증여하면 2억 이상의 세금을 바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금매를 통해 팔 수 있지만 헐값에 집을 넘겨야 할 수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그건 자식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그냥 죽고 나서 물려주라고 했지만 외동이었던 아들을 생각해 최 씨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진짜 이 집 져주는 거예요? 최 씨는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 전에 혹시나 해서 같이 살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시다가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최 씨는 나이차가 조금 있었던 아내에게 상속해 주려고 했지만 배우자는 같이 살아도 상속 공제가 불가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던 아들은 상속세를 내는 것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증여를 해준다고 한들 최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미리 집을 주겠다고 말도 했는데 번복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그래도 죽기 전까지 집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증여보다는 상속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 씨는 결혼할 당시 외벌이로 일을 해왔습니다. 중견기업을 근무하던 최 씨는 밥 먹듯이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야근 수당 같은 것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까지 근무를 해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최 씨는 농담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수당만 잘 받았어도 부자가 되었을 거야. 하지만 이때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대였습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력도 참아가며 최 씨는 가족을 위해 견뎠습니다. 최 씨는 지금의 아내와는 지인의 중매로 만났습니다. 일에 치여 연애라고는 해본 적 없던 최 씨는 그렇게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둘째도 가지길 원했지만 둘째 임신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최 씨와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잘 울지도 않고 주변에서 외동은 이럴 것이다 하는 편견들 없이 평범하게 잘 커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빠르게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 최 씨의 아파트가 최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사실 최 씨는 이 집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을 아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재산을 철저하게 아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말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느 날 이 집의 명의와 부모님이 가진 재산에 대한 것들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 최 씨와 아내는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얘기 중이었습니다. 아들, 늦었네. 얼른 들어가서 자라. 하지만 이날 아들은 왠지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지영이 물려줄 거야? 아니면 그냥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있어봐. 지금 집값 한창 오르는 중이라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제 여보 은퇴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지영이 결혼시키려면 돈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 우리 예금이랑 적금까지 다 털어서 이 집 산 거라 이제 여윳돈도 없잖아 여보. 이거 만약에 지영이 물려주면 지영이가 우리를 보살펴 줄까? 그럼 누구 자식인데? 난 솔직히 불안하네. 요새 방송들 보면 자식들이 부모 안 모신다고 하잖아. 부모님 모시는 건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물론 시어머님 요양원 보낸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집값 너무 올라서 주택연금 신청도 못하고 참. 그래도 지영이한테 물려줘야지. 아들은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이 집이 아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과 이 집의 시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굳이 집 가격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아들은 꽤나 좋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아들은 다음날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봤자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모아도 집 한 채 사려면 몇십 년을 노예처럼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집을 가져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다녔던 아들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점점 일을 다닐 의욕이 사라져갔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회사에서 진급도 떨어졌습니다. 동기 내에서는 무조건 진급은 최 씨의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 상사의 눈에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너 뭐 믿을 구석 있냐? 예전에 열심히 하더니 요새 계속 일하기 싫은 눈치야. 이후 최 씨의 아들은 3년 만난 여자친구와 약혼까지 했습니다. 원래 아들은 결혼은 한참 뒤에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어느 정도 돈도 모아놓아야 결혼 얘기를 꺼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도 결혼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알게 된 아들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여자친구한테도 아버지 집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여자친구가 자기 어머니한테도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에게까지 집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떠벌리며 결혼 허락을 받고 마지막이 돼서야 부모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최 씨와 아내는 기분이 좋았지만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은 40 가까이 돼서 한다더니 지금 30 초반인데 왜 갑자기 서두르는 거야? 그야 여자친구랑 벌써 3년 만나기도 했고 기다리게 하기도 좀 미안해서요. 결혼하면 좀 도와주실 거죠? 예비 장모님도 만났는데 집은 저희 쪽에서 해주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최 씨와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아들에게 집을 해주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무조건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최 씨와 아내는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최 씨는 지금 집을 해줄 수는 없고 대신 나중에 이 집을 물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월세로 먼저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물려준다는 말에 사돈네도 흔쾌히 딸이 월세 생활로 결혼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의 얼굴은 참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아들이 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살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처가에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달라진 모습에 서운했던 최 씨의 아내는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들, 그래도 며느리 얼굴 6개월에 한 번쯤은 비추는 게 좋지 않겠니? 와이프가 낯을 많이 가려요. 일도 바쁘고요. 애기는 가질 거니? 애기 가질 생각은 아직 없어요.
저는 생각이 있긴 한데 와이프가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이 말을 듣자마자 최 씨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실 최 씨는 집을 물려줄 때 절세 혜택을 보려면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해주는 게 좋아서 공동명의로 물려줄까도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랐지만 지금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6억 원 오른 18억 원이었기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많이 떼지 않고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는데 며느리는 집을 물려받을 것을 알면서도 최 씨네에게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고 심지어 손주까지 안 낳겠다는 말을 아들의 입에서 들으니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집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히 아들 부부가 잘했을 때의 이야기였고 최 씨네는 손주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얘기가 달랐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이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주겠다고 말한 것을 번복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돈네와 약속을 한 것이라 깨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최 씨의 전 재산이었던 이 집을 그냥 물려주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특히 아들은 부모님이 지금 사는 집이 부모님의 거의 전 재산이라 집을 물려주게 되면 부모님의 생활비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물려준다 약속했을 때 용돈을 두둑히 챙겨준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통장에 입금되는 용돈은 금액도 매번 달랐고 들어오는 시기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말도 없이 장모님만 데리고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기로 말이죠. 엄마랑 상의한 끝에 이 집 그냥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저한테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우리 잘 보살펴주고 용돈 주겠다고 했던 거는 약속 아니니? 이미 와이프랑 장모님도 다 제가 물려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떡하라고요? 저 이것 때문에 기 안 죽고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 번복하면 저 완전 처가에 기죽어서 지내야 한다고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했니? 너는 이미 이 집이 네 것인 것 마냥 행동하지 않았어? 목숨 같은 재산 물려줄 거 알았으면 네가 더 잘해줄 줄 알았다. 지금 네가 잘한다고 해도 이 집 때문에 잘해주는 거라면 우리도 필요 없어. 엄마까지 왜 그래요? 작은 집 가는 것도 나머지는 주택연금으로 돌릴 거니 그런 줄 알아라. 대신 네 결혼 때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 따로 작은 집 하나 정도는 해주마. 이것도 안 해주려다 해주는 거다. 작은 집이요? 그래. 너네 둘이 살 건데 뭐 큰 평수 필요하니? 아이도 어차피 안 낳을 거라며. 세금 떼고 최소 10억은 받을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작 1억이라뇨. 아버지, 어머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잘할게요. 그럼 며느리 데리고 우리 집 들어와라. 부모 모시고 살면 상속세도 면제된다고 하니 앞으로 너네가 우리 잘 모신다고 하면 너한테 이 집 상속해주마. 그게 말이 돼요? 너 방금 잘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럴 생각 없으면 그냥 돌아가. 아들은 그렇게 결국 작은 집을 받겠다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당연히 사돈네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제가 이 결혼 뭐 때문에 성사시켰는데 말을 번복하시나요?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는 며느리는 저희한테 예의 있게 행동했나요?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고 전화하면 부재중 찍혀 있을 텐데 다시 전화 오지도 않고요. 저는 거의 남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물려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자기 딸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걸 이미 알았던 사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집을 파는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놔두면 계속 오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에 만족하고 결국 아파트를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전에는 전 재산이 집에 묶여 있어 생활비를 조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예금과 주식에 분산해서 넣어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현금을 바로바로 빼서 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진작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런 최 씨네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아들은 한동안 최 씨네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금 사는 작은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주택연금으로 돌려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진작에 집을 파니 건보료도 훨씬 줄어들었고 한 달 생활비가 여유있게 늘어났습니다. 이제서야 자산이 많아봤자 그리고 집값이 올라봤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 기분은 좋았지만 어차피 오를 때는 다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우울해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최 씨네는 지금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집과 노후 자금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자식 혹은 손자한테 물려줄 거라고 하면서 본인은 힘들게 폐지를 줍고 먹는 것도 잘 못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집에 돈이 묶여 있다면 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집이라면 주택연금을 받는 것도 반드시 한 번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개개인마다 다르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얘기하는 것이 좋고 주택연금 등 집에 대한 정보들도 항상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거나 관련 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과 관련된 법은 또 자주 바뀌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